일본과의 갈등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넘어서 세계유산에다가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더 커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어떤 논란과 논쟁이 벌어지는지를 알 때가 됐다.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는 불국사, 석굴암, 조선왕조실록,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적 세계유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유산을 보면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이런 태도로 만들어진 세계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람베르스베르크 광산이라든지 졸벌레인 탄광 산업단지라든지 펠클링겐 제철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네바 협약을 어기고 여러 각국의 연합군 포로들을 끌고 와서 강제노동을 시킨 거예요. 이제 히로시마 원폭돔도 그렇고 그 유명한 비키니 핵실험지 미국이 했었던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인류는 핵으로부터 벗어나고 반전, 평화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2015년 7월 5일 날 일본이 큐슈, 야마구치 등의 총 8개 현에 11개 도시에 23개의 산업시설을 싹 묶어서 근대 산업시설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를 신청을 하고 이게 등재가 돼요. 일본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서구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비서구 국가에서 최초로 달성한 산업화 유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산업화의 성과 자체를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23개 시설 중에서 군함도라고 불리우는 하시마 탄광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실제로 강제징용 문제가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합니다. 어느 날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시키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가가호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몇 명 필요한 것을 그 지역 단위로 순사, 말단, 면사무소, 서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행정력으로 강제로 동원한 거예요. 제주도에 새롭게 저항기지, 군사기지를 건설할 때 강제 노동으로 끌려간다라든지 인천 부평에 조병창 기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땅굴이 뚫리고 이럴 때도 다 강제 노동과 강제 동원이 됩니다. 이 부분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입니다. 해외로 끌려간 거는 이제 제일 많은 게 일본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일본의 주요 탄광 지역이나 산림 지역에 가서 강제 노동을 했던 거고, 그게 아니면 중국이나 만주 아니면 동남아시아, 태평양 일대 부속 도서에 다 끌려가요. 이 숫자는 추산치인데 여러 단계와 통계 자료를 검토해 봤었을 때 최소 150만에서 최대 250만 정도 사이예요. 그렇게 되면 강제징용, 그 강제 노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단순 숫자로 따져도 한 7, 800만 명이 돼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인구라고 불릴 때인데 규모 자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일제강점기 말기에 가장 강력했었던 전쟁 범죄예요. 영화 군함도에선 배를 타고 사기로 넘어갔다가 내릴 때만 봤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아예 부산 같은 데 항구 정박지로 들어가서 공동 수용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에 들어가면 일본인이나 관리자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당하면서 폭력적 길들이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끌려가서 각지 탄광에 들어가서 또 관리를 당하면서 엄청난 폭력, 그리고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탈출을 하면 끊임없이 잡아오다가 두세 차례 만성 탈출자가 돼버리면 잡아와서 그 다음에 협박을 하게 되고, 혹은 잡혀가서 탈출하다 걸리죠? 그러면 너 또 탈출하면 부모를 데려올 거야, 혹은 형을 데려올 거야. 가족이 위협의 수단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군함도 같은 데서는 세 차례 네 차례 막 정말 강굴로 탈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오고 나면 딱 그 호구조사표 딱 핀 다음에 너 지금 한 번만 더 탈출하면 네 동생 17살짜리 지금 걔 어디 있지? 걔 바로 데려올 거야. 이러면 탈출 못해요. 우리나라 전체를 일본이 다 관리를 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탈출 지역이 없는 거예요. 이 강제동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지만 타이완도 그 전에 식민지를 삼았고 만주도 점령했었고 중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었고 동남아시아도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막대한 인권 유린들이 진행이 됐었고 중국인이라든지 연합군 포로들 같은 경우도 상당수를 강제 동원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고질적인 경쟁 국가, 즉 피해를 받은 측과 가해를 하면서 반성을 안 한 이 두 나라의 기싸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인권 유린 문제로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유산을 등재하려고 했었을 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일본의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강제징용이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식민지 문제라든지 등등등 부정적 요소가 함께 들어가는 것들인 거죠. 세계유산위원회 입장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산업화는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인 건 맞다. 다만 한국이나 중국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중국인의 전시 강제노동이 강제노동금지협약 29조 위반이라는 사실을 또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해묵은 역사 문제를 갖고 우리나라 정부랑 일본 정부가 똑같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방향 그리고 세계유산의 정체성 운영 그리고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떤 유산에 대한 전체 역사에 대한 포괄적 서술 이게 다 얽혀있는 문제로서 이 이야기가 화두가 딱 된 거죠. 그렇다면 산업시설의 성과도 써놓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같이 쓰는 전체 역사 서술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등재가 될 때 등재 전제 조건으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된 이 두 번째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이란 말이 이제 forced to work인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영어에서 강제 동원, 강제 노동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넣고 표현하겠다. 그걸 다 약속을 하고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행 경과 보고서라는 걸 유네스코 위원회에 제출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한 거예요. 2015년 등재 당시 일본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하였다라는 걸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2017년에 나온 경과 보고서를 보면 전쟁 전후 수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이행 경과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장인 거죠.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참 그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대충 웅뚱그리고 마는 거죠. 서포트 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일본 대표 발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정보센터를 열어서 우리의 잘못된 역사까지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실제 이행 단계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산업유산의 성과가 어떤지를 도쿄에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걸 확 축소 덮어버리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2020년 얼마 안 됐죠? 산업유산정보센터가 도쿄에 만들어지는데 군함도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런 게 되면 우리가 빠직하는 현상이 되게 되는 건데 한국인도 가족처럼 함께 살았다.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라고 아예 전시를 합니다. 즉 부정적 세계유산의 파트 부분에 대한 서술을 결국은 거절하게 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강론으로 뭐 요즘에 사도광산이 문제다, 뭐 군함도가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역사 부정론의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충 덮는 거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라는 역사 왜곡을 했더라면 이제는 아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모든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잘한 것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정부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동원하지만 동원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일본 기업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재벌들이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군함을 만들거나 석탄을 캐거나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공업적인 작업들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전쟁기니까 싸고 빠르고 단단하게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기 때 일본의 중소기업은 다 망해요. 일본의 재벌은 더 빨리 성장해요. 왜? 일본 정부의 전쟁 특수를 일본 대기업들이 흡수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일본이 타이완을 점령할 때도 이제 나가사키항에서 이제 인력과 군수물자 수송을 담당하면서 해운업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또 나가사키 조선소를 불화받으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단계 사실은 일본의 지배 확장 정책을 통해서 미쓰비시를 비롯한 여러 재벌들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전쟁 자체가 전쟁 특수라는 걸 발생시키게 되고, 바로 그 전쟁 특수를 통해서 기업도 사회도 나라도 커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최대 철강 회사였었던 이 야하타 제철소, 청일전쟁의 결과물로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배상금을 대거 주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 산업유산 안에 켜켜이 껴있는 재벌과 경제 권력의 야합이라든지, 그리고 전쟁 범죄나 식민 범죄의 극악스러운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인권위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배제가 된다는 것은 세계사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 21세기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선진 국가로서 세계사적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마치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자국의 전쟁 영웅, 자국이 잘 나가는 것만 강조했었던 영국, 프랑스를 보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문제가 큰 거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나 또 미국의 일부 세력,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지만 우리의 역사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 혹은 남북전쟁기 때 영웅들 중에서 흑인들에 대해서 아주 모멸적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의 동상을 그 지역 사회가 다 철거를 해버린다라든지. 그래서 또 너무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에서나 아시아 쪽에서 아직도 콜럼버스 하면 신대륙 발견자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는 콜럼버스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저 사람 되게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주류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가면, 특히 프랑스가 이걸 굉장히 잘하는데, 유태인 죽음 문제를 과거에는 다 독일인들 때문에 독일인들이 죽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독일인들이 주도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프랑스의 구급파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유태인 학살 문제는 프랑스도 책임이 있다. 영국이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을 점령한다든지 비슷한 피해들이거든요. 먼저 근대화를 시킨 나라들의 잘못된 측면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털면서 나가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계속 발전을 왔고, 그와 관련돼서 보편적 인권법이라든지 관련 국제법 같은 것들이 많이 마련돼서 하나하나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지금 보면 그런 선진국들 중에서 유독 일본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일본이 안 할 수 있는 그 힘의 배경은 뭐냐? 유럽 사람들이 일본을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도 일본을 잘 몰라요. 일본의 문화나 일본의 예술이나 일본의 대단한 것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였었던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확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와 일본의 은원 관계는 당연히 있겠지만 좀 더 넓은 견지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한일 간의 문제라기보단 여러 나라들이 함께 동의해 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런 세계사적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해할 적에 보다 더 신속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는 거기도 하고, 세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가치와 부정적 세계유산,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주게 되는 전체 역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 이 흐름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보편적 인권에 견지하여서 한일 문제의 숨통이 틔어지는 그 빛이 있다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 좀 우리가 새로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